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위나라의 세 번째 황제죠. 명제 조예의 시대를 다룬 여러 역사 기록들입니다. 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즉위 과정,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후에 벌어진 주요 사건들까지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조예. 아버지 조비의 뒤를 이어서 그때도 여전히 촉이랑 오나라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위나라를 이끌게 된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조예의 시작은 어땠는지, 또 맹달의 난 같은 내부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숙적, 제갈량과의 대결은 또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통치 후반기에 나타난 여러 논란들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다른 해석을 막 덧붙인다기보다는 오직 주어진 이 사료들이 위명제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록들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조예의 초기 생애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예는 조비의 아들이고 조조의 손자죠. 할아버지 조조가 어린 조예를 보고 이야, 우리 가문의 기반이 노예에게서 3대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되게 총애했다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머니 견 씨가 아버지 조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때문인지 처음에는 후계자로 바로 지명이 안 됐고 또 자식이 없던 곽황후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 관계도 좀 복잡했던 것 같고요. 어머니의 그 비극적인 죽음은 조혜한테는 평생 좀 트라우마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사냥터에서 조비가 어미 사슴을 쏘아 죽이고 아들 조혜한테 새끼 사슴을 쏘라고 시키니까 아, 네네.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이미 어미를 죽였는데 어떻게 아들까지 죽입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 이게 어떤 기록에서는 조혜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도 하고 네, 성품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다른 기록을 보면 조비가 처음에는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조혜를 좀 탐탁지 않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비가 병석에 눕게 되면서 황태자로 책봉이 되고 226년에 22살의 나이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즉위 초에 신하 유엽이라는 사람이 조회를 보고 진시황이나 한모제 같은 강력한 군주에 비견하면서도 재능은 살짝 못 미친다 이렇게 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일단 즉위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 견 씨를 황후로 추존하는 걸 보면 효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제가 되자마자 정말 쉴 틈이 없었겠어요. 외부의 도전이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즉위하고 석 달 만에 226년 8월에 오나라 손권이 쳐들어오죠. 강화군 쪽으로요. 이때 조혜의 판단이 상당히 좀 정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고는 물에서는 강해도 육지 공격은 오래 못 간다. 거기 태수 문빙이 잘 막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손권이 얼마 못 가서 물러났다고 해요. 그 외에도 오나라와의 충돌은 계속됐고요. 당시 최고 군사령관 중 하나였던 사마이가 양양에서 오나라 장수 제갈근을 격파하고 또 조휴라는 장수도 오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삼국 간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아주 팽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외부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227년 말에는 내부에서 큰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신성태수 맹달의 반란입니다. 맹달, 이 인물도 참 복잡한데요. 원래 유비 밑에 있다가 위나라로 귀순한 인물인데 조비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총애를 받았다고요. 네. 기록을 보면 조비가 맹달을 만나보고 그 재능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자기 수레에 같이 태우고 등을 막 어루만지면서 농담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 대우가 정말 파격적이었던 거죠. 와, 그랬던 맹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무리 그 조비가 죽고 또 맹달과 좀 가까웠던 중신들도 세상을 떠나니까 변방에 있던 맹달이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촉의 제갈량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회유를 했고요. 아, 제갈량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군요. 네, 설상가상으로 맹달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이우태수 신의라는 사람이 맹달이 촉이랑 내통하는 것 같다고 조정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명제 조회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사마이가 보낸 참모가 맹달한테 수도로 오라고 권하니까 덜컥 겁이 난 맹달이 결국 모반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때 정말 사마이의 역할이 두드러지네요. 그 반란 진압 과정이 엄청 빨랐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표기 장군이었던 사마이가 명을 받고 출정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속도가 정말 8일 만에 신성에 도착했다고 해요. 도착해서는 또 맹달의 부하장수랑 조카를 회유해서 성문을 열게 만들고 결국 반란 시작부터 진압까지 불과 16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맹달은 목이 베이고요. 와, 16일. 정말 빠르네요. 어떻게 보면 맹달 개인의 어떤 불안감이나 오판이 부른 비극 같기도 한데 동시에 위나라 내부의 어떤 복잡한 관계 그리고 사마이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맹달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처지, 또 위나라 내부의 권력 역학,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사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는지 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죠. 자, 맹달의 난이 이렇게 진압된 바로 다음해입니다. 228년, 드디어 제갈량이 대대적인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때 초기 기세가 정말 대단해서 천수, 남한, 안정 이렇게 세 개군이 그냥 호응을 해버렸다고 하니까 위나라 조정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때 조이에는 오히려 침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갈량이 험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왔으니 오히려 기회다. 깊숙이 들어왔으니 물러나기도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대장군 조진과 우장군 장압을 보냈죠. 아, 오히려 기회라고 봤군요. 네. 그리고 결국 그 유명한 가정전투에서 장압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던 마속을 크게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 북벌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조회가 촉당인 익주 지역에 포구문을 내렸다고요? 제갈량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네, 어떤 기록에 인용된 걸 보면 제갈량을 부모의 나라를 버린 잔혹한 도적 이런 식으로 칭하면서 민심을 좀 흔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나라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요. 그렇군요. 그해 겨울에 제갈량이 다시 진창성을 포위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방어전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학소 장군 이야기죠. 기록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학소가 불과 1000명 남짓한 병력으로 수만 명의 제갈량 군대를 20일 넘게 막아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1000명으로 수만 명을요? 와. 제갈량이 학소에 동양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했는데 학소가 위나라 법도 잘 알 테고 나 학소라는 사람도 잘 알 텐데 뭘 더 말하냐? 돌아가서 제갈량한테 공격이나 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해요. 배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제갈량은 어떻게 공격했나요? 구름사다리 운제, 성문 부수는 충차, 높은 막루 정란, 땅굴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소는 불화살로 사다리 태워버리고 맷돌 던져서 충차 부수고 성 안에 또 다른 벽 쌓고 땅굴 파서 맞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모조리 막아냈다는 거죠. 와, 정말 철벽방어였네요. 결국 제갈량은 보급 문제도 있고 또 구원군이 도착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조예가 학소의 공을 크게 치하하고 나중에 중앙으로 불렀는데 안타깝게도 학소는 병으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 그 유언도 인상 깊었다고요? 네, 죽을 때 아들한테 내가 무덤을 파서 무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니 두터운 장례는 다 부질없다. 그냥 평상복으로 염하고 아무데나 묻어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그의 강직하고 실용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리고 마침내 234년 제갈량과의 마지막 대결이 위수 남쪽에서 벌어지죠. 이때는 사마이가 대장군이었고요. 네, 이때 사마이는 조예의 지시를 아주 철저하게 따랐다고 해요. 성벽을 견고히 지키면서 적의 예봉을 꺾어라. 오래 버티면 저쪽 군량이 떨어져서 달아날 거다. 그때 추력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예의 전략이었던 거죠. 지구전이네요. 제갈량이 막 도발도 했다면서요? 여자들 머리쓰개 같은 거 보내고. 제갈공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주무시고 20대 예상의 형벌은 다 직접 살피시고 식사는 아주 조금 하십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서마이가 듣고 저렇게 일 많이 하고 적게 먹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예견대로 네, 정말 그해 8월에 제갈량이 진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길고 길었던 북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갈량이라는 정말 강력한 위협이 사라진 후에 조예의 통치 후반기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규모 토목공사인데요. 네, 이게 좀 여러 기록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낙양궁을 아주 화려하게 증축하고 태극전이나 소양전 같은 거대한 전각들을 새로 짓고요. 또 정원 안에 인공산을 쌓고 연못을 파서 배를 띄우고 상당히 좀 사치스럽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공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후궁 수도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좀 의아하긴 하네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요. 양부나 고당륜 같은 아주 강직한 신하들이 여러 차례 간언을 했지만 조예가 잘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태자사인 장무라는 신하는 정말 장문의 상소를 올려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기록에 그 내용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농사 시기를 놓치게 하는 문제, 과거 한무제가 사치하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졌던 것을 경고하고 과도한 궁궐 유지비, 군사비 부담, 심지어 병사들의 딸을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병사에게 시집 보내는 비인도적인 정책까지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황제를 질타했습니다. 와, 정말 직언이네요. 조예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이가 그 승소를 보고 측근들한테 장모는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인 걸 믿고 저러는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처벌은 안 했지만 결국 그 충언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는 않았군요. 네. 또 동심이라는 낮은 관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을 했는데 조회가 동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죄는 묻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판 자체를 아예 막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죠. 뭐랄까 좀 이중적인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또 좀 기이한 기록들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장안에 있던 한나라 시절 유물글, 아주 큰 종이나 구리로 만든 인물상 같은 걸 낙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실패하거나 파손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대신에 새로 황룡상이나 봉황상 같은 걸 막 만들고 심지어 높은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흑산을 쌓았다고도 하죠. 또 신기한 보물이 발견됐다거나 오래된 무덤 속 여인이 살아났다거나 하는 좀 기이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걸 보면 뭔가 상서로운 징조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했던 당시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년에 터지죠. 바로 후계 구도입니다. 아들들이 다 일찍 죽었다면서요? 맞아요. 조경, 조목, 조은 이런 아들들이 다 일찍 죽으면서 황위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세가 위독해지자 처음에는 숙부인 연왕 조우에게 군사 주의권을 맡기고 하후원, 조상 등 몇몇 신하와 함께 어린 양자를 보좌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아, 처음에 숙부에게 맡기려고 했군요. 그런데 그게 바뀌죠. 네, 여기서 중서감 유방과 중서령 손자라는 두 핵심 측근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떤 기록은 이 순간을 아주 긴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권력 중심에 있던 이 유방과 손자는 조우 같은 황족 세력이 집권하면 자기들이 밀려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권력 다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병석의 조예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모함을 합니다. 폐하, 선왕제께서 번왕, 그러니까 지방제후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신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연왕댕이 폐하 병중에 불경한 짓을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병석에 있는 황제에게 이 말을 들은 조예가 분노해서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고 묻자 유방과 손자가 조상을 추천하면서 사마이를 함께 보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예가 이걸 따르려고 하니까 다른 신하가 막 눈물로 말렸는데 소용없었고요. 심지어 기록에는 유방과 손자가 다시 들어와서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기력이 쇠한 조예가 조서를 쓰지 못하자 유방이 침상에 올라가서 황제의 손을 잡고 억지로 쓰게 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니 손을 잡고 억지로요? 와. 네, 이 조서를 근거로 연왕 조우 등은 즉시 면직되고 궁출입도 금지됐고요. 결국 대장군 자리는 조상에게 넘어가고 사마이와 함께 어린 황제 조방을 보좌하는 것으로 유언이 바뀌게 된 거죠. 이게 결국 훗날 위나라를 뒤흔드는 권력투쟁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아, 정말 극적이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위 명제 조예의 시대를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효심이나 그 사슴 일화에서 보이는 어떤 연민 같은 모습, 또 외적의 침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냉철함, 제갈량이라는 정말 거대한 적수와 맞서서 나라를 지켜낸 군주로서의 면모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동시에 통치 후반기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표되는 어떤 사치스러운 면모, 그리고 결국 불안정한 후계 구도를 남긴 모습까지 기록들은 그의 여러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조예는 분명 뛰어난 군사적인 판단력도 있었고 신하들의 직언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는, 적어도 죽이지는 않는 그런 관용도 가진 군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원을 궁궐 건축 같은 데 쏟아붓고 결국에는 권력 투쟁의 불씨를 남긴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즉위 초에 보여줬던 명민함이나 잠재력, 그리고 후반기의 행보 사이에 보이는 그 간극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관은 조예가 침착하고 결단력 있고 신하를 예우하고 직원을 용납했지만 황족을 중시하고 덕을 세우는 군본을 다지지 못해서 결국 사직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록들은 조예의 명민함, 군사적 능력 같은 긍정적인 면모와 함께 전시 상황에서의 대규모 공사 같은 사치스러운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통찰력과 개인적인 욕망의 탐닉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측면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 황제라는 자리가 가진 그 엄청난 압박과 유혹, 또 권력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